그 다음 소식은 저희가, 이거는 테슬라 관련 소식인데, 뭐 이번 주에 일론 머스크를 하긴 좀 애매하고. 근데, KBS가 지지난주에, 그 시사기획창이라는 약간 그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테슬라를 다뤘어요. 테슬라를 다뤘는데, 뭐, 예상대로 뭐 좋은 얘기는 거의 없었고요. 좋은 얘기, 뭐 이제 그 모델 3에 그런 관련된, 모델 3가 아니라 이제 테슬라의 전반 뭐 오토파일럿이나 아니면은 뭐 우리가 누누이 얘기했던 그 단차나 뭐 이런 그런 거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을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다 봤고요. 두 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두 분 다 보셨는지는. 저도 이제 슬슬 스킵해가면서 다 보긴 했는데. 저는 영상을 다 보진 않았고, 뭐, 그냥 짤방 이렇게 쫙 정리되어 있는 거, 그 영상 짤 찍어가지고 정리되어 있는 그거를 봤죠. 네. 그리고 사실, KBS, 이거 이제 본 프로그램 이전에도, KBS 9시 뉴스에서 좀 많이 다뤘어요. 한 2번 정도를 다 다뤘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서 여기에 나왔던 내용들을 한번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사실, 이게 뭐 테슬라 오너이신 저희 호스트 중에 테슬라 오너이신 분도 있고 이제는 그래서 뭐 오너의 경험상 오너의 관점 왜냐하면 여기에 인터뷰에 오너가 많이 나오긴 해요. 실제 오너들이 인터뷰에 많이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물론 다 좋은 얘기 하시는 분들은 아니었습니다만 뭐 하여튼 그건 그거고. 그래서 일단은 이 프로그램의 그 나온 순서대로 이제 일단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은 처음으로 나오는 얘기가, 고속도로에서 오토파일럿으로 잘 가다가 갑자기 풀리면서 왼쪽으로 꺾어서 사고가 난 게 있었어요. 그걸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제 오토파일럿 얘기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사고가 일단 되게 아찔하긴 했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고속도로 이제 그 고가다리 위에서 난 사고인데, 이게 까딱 그 콘크리트가 안 막아줬으면 밑으로 떨어지는 거였더라고요. 아래로. 그렇죠. 예, 그래서. 속도가 조금이라도 빨랐던가, 각도가 조금이라도 달랐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그냥 다행히도 콘크리트 방벽이 막아줘서, 부상으로 끝난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이거는 당연히 오토파일럿 알고리즘 자체의 에러인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코드가 어떤 방식으로 구동이 되는지 파악되지 않는 한에는, 정확하게 뭐 때문에 이렇게, 뭐, 테슬라가 모델 3를 갑자기 왼쪽으로 꺾어야 한다라고 판단을 했는지는 우리가, 모르죠. 정확하게는. 근데, 그때 이제, 닥터 몰라님 말씀으로는, 이 사고 그러니까, 오토파일럿이 에러인 거는 맞는데, 운전자 입장에서 충분히 피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때. 그게 어떤 부분에서 그러셨는지 얘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 네네네. 이게, 일단 오토파일럿이 오작동한 거라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을 하고 봤을 때도, 오토파일럿은 이제, 항상 매번 켤 때도 그렇고, 처음에 작동을 시킬 때도 그렇고, 스티어링 휠을 잡고 있는 걸 전제로 하고 있어요. 이거는 레벨 2짜리 자율주행이기 때문에 사람을 보조하는 기능인 거지 얘가 운전을 대신해주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모두가 아셔야 될 거고, 이거는 매뉴얼에도 써있고, 그리고 오토파일럿을 켤 때마다 스티어링 휠을 항상 잡고 계십시오라는 메시지가 떠요. 근데 이제 그리고 뜨고 만약에 스티어링 휠을 놓고 있으면 계속 스티어링 휠을 잡아서 흔들어 보라고 지시도 하고요. 그 자동차가. 그리고 지시를 안 따르면 오토 스티어를 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 오토 스티어가 동작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스티어링 휠은 운전자가 잡고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거를 직접 써보니까 계속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를 대충 아는데, 스티어링 휠 자체가 돌아요. 일단 그 오토 스티어가 스티어링을 조작을 하더라도 사실 이제 ECU랑 바로 연결이 돼서 그 ECU단에서 신호만 보내서 스티어링 휠은 안 움직이고 차만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레벨 2고 사람이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스티어링 휠, 엑셀러레이터, 그 페달, 브레이크 페달, 이거 세 개가 전부 다 그
사람이 조작할 때랑 똑같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얘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실제로 브레이크 페달이 따다닥 하면서 밟히고, 얘가 스티어링을 조향을 하면 거기에 맞게 스티어링 휠이 돌아가고, 그리고 얘가 엑셀을 밟으면 엑셀 페달이 또 거기에 맞게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조작이 된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얘는 계속 직진을 하고 싶은데 내가 이 스티어링을 튼다, 이런 경우가 이제 종종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대만이었나요? 그 누워있는 트럭 못 보고 갖다 박은 거. 대만이었어요. 예. 그런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저 앞에 트럭이 있으면 옆에 차가 없는 걸 확인하고 뭐 이제 브레이킹을 해서 완전 정지할 수도 있겠지만 옆에 아예 차가 없다 그러면 그 옆 차로로 회피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는 못 보니까 계속 직진을 하고 있을 테고, 그러면 사람이 그 스티어링 휠을 돌리면 얘가 저항을 해요. 그러니까 돌리면 이게 스르륵 이렇게 부드럽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살짝 이렇게 저항을 하다가 토크, 그러니까 손이 주는 힘이 어느 정도 이상 넘어가면 툭 하고 풀어요, 얘가 그거 저항을. 근데 이제 그 저항이 그 강력한 수준은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힘으로 돌리면 충분히 풀 수 있을 정도의 저항을 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데, 요게 이제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직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얘가 옆 차로로 이거를 돌린다?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내가 그냥 핸들을 계속 이렇게 직진 방향으로 잡고 있으면 얘가 돌리려고 힘을 주는 게 점점 느껴지고요. 그 상황에서 계속 그 핸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 퉁 하고 얘가 오토 스티어를 그냥 풀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 제가 조향하는 대로 차가 가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상황에서 차가 가다가 뭐 오토 스티어가 풀린 시점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조향 전에 오토 스티어가 풀리진 않았을 거고, 뭐 오토 스티어 에러라고 하면 조향이 이상하게 된 다음에 오토 스티어가 풀렸겠죠. 그러니까 그런 뭐 상황이었다면 텔레메트리에 따르면은 일단 그 회전하는 속도 자체는 사람이 돌릴 수 있는 회전 속도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제 오토 스티어가 요 핸들을 돌렸다고 가정을 하고, 그 경우에 만약에 이 운전자가 그냥 핸들을 잡고 있었으면 얘가 돌리려고 할 때 이러면서 가만히 잡고만 있었어도 오토 스티어가 풀리면서 직진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조작을 안 하고 있었다는 얘기겠죠. 아니면 그냥 정말 손을 얹어 놓기만 해서 얘가 휙 돌렸을 때 따라 돌아간다든가. 네. 아마 그러니까 손을 얹어 놓기만, 예. 반응을 할 타이밍을 놓쳤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핸들을 잡고 있는다는데 이제 여러 가지 그게 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운전할 때 핸들을 이렇게 꾹 잡는 거랑 손을 살짝 얹어 놓는 거는 다르잖아요. 아, 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마 손을 살짝 얹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갑자기 급격하게 바꾸는 거에 이제 대응을 못한 거죠. 그러는 거. 네, 손을 살짝 얹고 있었으면 내가 힘을 주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가 갑자기 휙 돌아버리면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실 법적으로는 사용자가 이제 책임을 지게 될 거고 당연히. 근데 뭐 이런 걸 짚어주는 게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이런 사고를 통해서 경각심을 가져야죠. 테슬라 운전하는 사람들이. 오토 스티어를 믿지 말고 항상 그 언제든지 인마가 뻘짓했을 때 내가 잡을 수 있게 반응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둬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인식하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테슬라뿐만 아니라 뭐 자율주행까지는 아니더라도 차선 유지하는 차들 있잖아요. 그래서 차로 그런 유지 차들도 보조? 보면은 가끔씩 잘 가다가도 뻘짓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를 항상 대비해서 이제 핸들을 잡고 있어야 되는데, 특히 뭐 합류하는 도로라던가 차선이 중간에 잠깐 사라진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차가 뻘짓을 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럴 때는 이제 항상 내가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게끔 핸들을 꽉 잡고 있어야 되는데, 안 하면 이런 뭐 테슬라가 아니더라도 잠재적으로 언제든지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이제 인지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네네. 뭐 그것과는 별개로 이 사건은 이제 뭐 국가 차원에서 조사를 한다는 것 같으니까 그거는 긍정적입니다. 그거랑 관련해서 뭐 이제 오토파일럿 때문 이제 그런 급제동 이거 자동 긴급 제동이라고 그러나요? 이거를 제가 기억하는
하여튼 그래서 긴급 제동 보조? 예. 긴급 제동 보조에 대한 실험을 위해서 하얀색 스티로폼 이렇게 벽을 만들어 놓고 실험을 했더라고요. 이제 그런데 그게 그 대만에 누워 있는 트럭을 그거를 시뮬레이션 한 것 같아요. 예. 네, 시뮬레이션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시속 40km에서는 섰어요. 시속 40에서 섰고 그다음에 60에서는 살짝 뚫고 지나가고 80에서는 완전히 뚫고 지나갔고 이렇게 됐는데 일단은 이 실험 자체는 개인적으로는 이 다큐멘터리 내용 전반적인 것 중에서 가장 좀 약했던 부분이에요. 일단 왜냐하면은 일단 첫 번째로 만약에 테슬라를 정말 까고 싶었으면 다른 차들 비교를 했겠죠? 다른 차들도 다 놓고 비교를 해봤어야 되지 않나? 예를 들면은 현기차의 긴급 제동이라든가. 벤츠의 긴급 제동이라든가. 네. 그래서 실제로 벤츠도 예전에 유사한 사고가 있었죠. 그 벤츠가 앞에 정지해 있는 차를 못 보고 들이받는 경우가 있었어요. 벤츠 자율주행을 걸어놓고 가고 있을 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테슬라만 문제인지 아니면 이거는 자동 긴급 제동의 한계가 이렇다라는 걸 알려주는 건지 그런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네, 뭐 그리고 저희가 하얀 물체는 그 특성상 취약할 수 없다라는 얘기는 그때 대만 사고 때도 저희가 잠깐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땅콩님이 뭐 얘기하시려고 그랬는데? 뭐 이건 제대로 변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다른 차랑도 같이 실험을 해야 의미가 있는 건데 그것만으로는 좀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정보가 굉장히 한정적이다라는 생각은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려고 했고 40km에서는 안 박았잖아요. 이게 AB라고 하던가 그게 기준이 있을 거예요. 몇십 킬로미터까지는 박아야 이제 충돌을 방지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 뒤로는 충격을 완화하는 거죠. 예, 그렇죠. 그 기준에는 부합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제대로 언급을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빠져가지고 이게 이 긴급 제동 장치가 만능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까지나 보조고 모든 충돌을 다 막을 수 있는 게 아닌데 이거는 마치 그 실험의 어조는 무조건 충돌을 막아야 된다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였거든요. 뭐 그게 그거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다 자동차 기업마다 그러니까 개발 방향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둘 다 맞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서야 되거나 아니면은 처음에 브레이크 어시스트가 들어가거나 둘인데 둘 다 맞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그때 같이 얘기할 때 NHTSA 그러니까 미국의 차량 안전 거기에서 검사국에서 이제 관련 자료를 검색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아예 쓰거나 아니면 브레이크 어시스트가 들어가거나 그러니까 둘 다 맞아요. 그러니까 둘 다 긴급 제동 보조의 그 방향이 맞는 거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마 둘 중 하나라고 딱 얘기를 하기에는 좀 그런 부분이 있나 봐요.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저도 잘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 오너 매뉴얼에도 이제 이런 내용이 명시가 돼 있는데요. 이게 긴급 제동이라는 게 사실 어떤 상황을 상정하고 만들어졌냐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운전자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물체가 전방에 갑자기 나타났을 때 그 충돌을 피하거나 아니면 충돌의 충격을 완화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운전자가 있고 운전자가 계속 그 운전을 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만들어진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긴급 제동이 여러 단계로 이루어지잖아요. 긴급 제동 보조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띠디디디 이런 그 알림음을 내서 운전자한테 앞에 너는 못 보고 나는 본 뭔가가 있다는 걸 알리죠. 그럼 이제 이 시점에서 운전자가 그걸 파악을 하고 브레이크를 잡으면 끝이에요. 긴급 제동은 동작하지 않아요. 운전자가 그렇게 제동을 하면. 근데 따따따따 울렸는데도 운전자가 그걸 못 보고 아무런 피드백이 없으면 그때 이제 얘가 브레이크를 밟기 시작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운전자가 정상적으로 앞을 보고 있었는데 얘가 띠띠띠띠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안 멈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운전자의 판단은 앞에 내가 긴급하게 제동해야 될 게 없다, 혹은 딴짓을 하고 있었다,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혹은 딴짓을 하고 있었다, 아니면 정말로 이제 이게 너무 낮게 있거나 해서 운전자의 시야에 안 보인다던가. 뭐 근데 사실 노면도 보이는데 그 가능성은 없겠다. 예. 너무 낮게 있어서 안 보일 정도 위치면 이미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일 테니까 그럴 가능성은 없을 거고. 그러니까 아마 그 운전자가 봤을 때 문제가 없거나, 운전자가 봤을 때 이거는 뭐 그냥 통과해야 되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그 운전자가 그 상황에서도 그 알림이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대로 뭘 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뭐 둘 중에 하나겠죠. 자, 그럼 만약에 전자의 경우를 가정을 하면, 운전자가 봤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했을 때 얘가 급제동해서 예를 들어서 100km 고속으로 달리고 있다가 100km/h 고속으로 달리고 있다가 급제동을 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뒤에 차가 있었다 그러면 그 뒤에 차가 박는 거죠. 나를 추돌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있다면 멈출 수 있겠지만, 보통 이제 우리나라 도로 환경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아예 제로까지 정지를 하면 뒤에서 추돌을 하는데, 만약에 앞에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면, 그러니까 센서가 오작동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이제 팬텀 브레이크라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에 생기는 걸 거고. 그러니까 센서가 오작동하는, 얘기할 거지만, 예, 센서가 만능이 아니란 말이에요. 센서도 반드시 오작동할 가능성이 있고, 그런 오작동한 환경에서는 100에서 0으로 하면 일단 운전자에게 후방 추돌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거기다가 그렇게 앞에 아무것도 없는데 급제동했으면 그건 이유 없는 급제동이란 말이에요. 후방 추돌을 당했어도 전방에 가던 차량한테도 과실 비율이 꽤 잡혀요. 30% 이상으로 잡히는 상황이니까 그거는 운전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그거에 반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작동의 위험이 항상 있기 때문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56km/h 미만으로 주행하고 있을 때는 아예 정지를 시키고요. 56km/h 이상으로 주행하고 있을 때는 주행 속도를 50km/h만큼 감속한 다음에 브레이크를 풀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요 앞에가 오작동일 가능성을 감안해서 50km/h를 감속하는 동안에, 예를 들어서 이제 운전자가 정말로 못 보고 있다가 그때 발견을 했으면 50km/h 감속하는 와중에 브레이크를 세게 밟아서 추가로 멈추려는 조작을 하겠죠? 그러면 차가 완전히 멈출 거고, 그게 아니라 얘가 이거를 잘못 본 거면 50km/h 감속하고 그냥 진행을 하면 그게 그냥 팬텀 브레이크가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사람의 눈보다는 이제 센서가 더 정확할 것이다에 베팅하던 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완전 정지하게 세팅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운전자가 있다는 가정하에 만들어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둘 다 문제가 없다. 반대로 이제 두 번째 상황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가 엑셀을 눌러서 오버라이드를 해야겠죠. 그 동작을. 뭐 하여튼 그래서 아까 이제 운전자의 전방 주시 얘기도 잠깐 있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뭐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는 계기판에다가 카메라를 달아요. 계기판, 뭐 현대도 그렇고 BMW도 있는 걸로 아는데, 계기판에다가 카메라를 달아서 전방 주시를 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얘네들이. 그래서 전방 주시 안 하고 있으면 전방 주시 해라.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계속 그러지는 않고, 제 생각에는 반자율주행 모드가 켜진 상황에서 그거를 더 체크를 하는 그런 안정장치가 추가로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테슬라는 제가 알기로 그것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때 옛날에 시승을 해봤을 때, 그때를 기억하기로는 그것까지는 없었던 것 같고. 네, 그건 없어요. 네. 제네시스도 제가 알기로 있는 걸로 알고, 그 다음에 BMW도 있어요. BMW도 요번에 아마 OS7 올라가면서 그 클러스터에다가 넣은 것 같더라고요, 카메라를. 하여튼 그걸로 눈동자 본 다음에 졸음 감지도 하는 것 같던데? 눈 감았나? 이러면서,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별거에 다 참견을 하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저는 이 하얀색 스티로폼 시험 같은 경우는 좀 일단은 좀 이 부분은 굳이 넣었어야 했나? 그리고 실험 자체가 너무 자기적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거의 디자인드 투 페일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실패를 전제로 만든 실험인 것 같기도 했고, 하여튼 그래서 그거는 그거고. 그러고 나서 어쨌든 간에 네. 이 실험의 결론은 테슬라 모델 3였나요? 어쨌든 테슬라 3였어요. 제품이 예, 매뉴얼에 쓰인 것대로 정확하게 동작했다가 결론이 돼버린 거죠. 그 다음은, 이제 좀 전 얘기가 나왔던 팬텀 브레이킹 관련 얘기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3도 나왔고, S도 타더라고요, 중간중간. 왜냐면, 여러 오너들이랑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중간에 S를 타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 팬텀 브레이킹 같은 경우는 이게 팬텀 브레이크인데, 아예, 자기 혼자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를 하고 있으면은, 이제 타기 속도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국도면은 80에 맞춰서 이제 가고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지 혼자 크루즈 타겟 속도를 50으로 떨어뜨렸다가, 다시 80으로 갔다가, 또 50으로 떨어졌다가, 또 80으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다큐멘터리 자체에서는 이걸 언급을 안 하는데, 정황상 봤을 때, 이게 국도가 이렇게 약간 언덕, 다리 위를 달리고 있고, 이제 다른 지방도나 이제 다른 길이 교차를 할 때 그때 50으로 갑자기 낮추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인 즉슨, 내비게이션에서 이거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래대로면은 이 두 길이 실제로는 교차를 안 한다고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내비는 그냥 높이 개념이 없다 보니까 그냥 이 두 길이 크로스가 되고 있다라고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이거는 오토파일럿도 문제인 게,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법률상, 그러니까 다큐멘터리에서 내용이 나오긴 하는데, 우리나라의 법률상 이 시스템이 지 혼자 이렇게 크루즈 속도를 막 변경해도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긴 하더라고요. 자기 혼자 이렇게 막 변경하는 게 우리나라 안전 기준에 맞나? 이제 이 안전 기준 얘기는 이따가 또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예. 그거랑 플러스 우리가 지난 방송 때도 얘기했지만, 내비가 구린 것도 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비가 구린 게 핵심이죠.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비가 아까 좀 전에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이 높이 차를 인식을 하고, 이게 이 길이 서로 교차를 하는 길이 아니라는 걸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인식을 못 하니까 그냥 여기 이 신호등이 앞에 있으니까 지 혼자 50으로 낮추는 거라고 생각이 되긴 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저희들의 뇌피셜이고, 사실 이 다큐멘터리에서 그것까지 원인 규명을 하지는 않아요. 저는 실제로 겪어본 현상이라서 제가 이제 대충 말씀을 드리면, 이게 오토파일럿이 도로에 따라서 다르게 동작해요. 자동차 전용 도로랑 고속도로에서 동작하는 모드가 있고, 그리고 일반 국도에서 동작하는 모드가 있는데,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에서는 내비게이션 오토파일럿 상태로 동작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자동 차선 변경 기능이 활성화가 되고, 그리고 크루즈 속도도 이제 150km까지 사용자가 설정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150km/h까지. 근데 이제 반대로 국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한 속도를 10km 이상 초과하는 속도 설정이 불가능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오토파일럿 동작 안 하고, 그래서 따라서 자동 차선 변경 같은 기능들도 동작을 안 해요, 국도에서는. 그래서 이 차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얘가 쭉 가다가 램프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인식을 할 때가 있어요. 램프 근처로 가면 강제로 속도를 떨어뜨려요. 이 부분은 지난번에 얘기하신 부분이 있죠. 예. 예, 국도나 이제 다리 교량 그런 데랑 겹친다고 판단을 하면 속도를 떨어뜨려요. 그게 이제 오토파일럿 모드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찍어놓고 가면 이런 현상이 거의 없고요.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안 찍어놓고 가다 보면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이거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해서 시급하게 고쳐야 될, 그리고 맵 데이터도 수정을 해야 되고 고쳐야 될 문제죠. 이거는 약간 정신 나간 거죠. 그래서 일단 가장 큰 문제는 맵 데이터로 추정되고, 아니 왜 KT맵 쓰냐고.
그러니까요. 그 테슬라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원가 절감하고 싶었겠죠. 팀앱 데이터 쓰는 거 비싸서 뭐 그런 거 아니야? 우수적으로는 알고리즘 문제도 있고. KT맵 앞에서 K만 좀 떼냈으면 좋겠다. 아니요 앞에 S를 붙이면 되죠. 네. 오, 그것도 방법. 붙이거나 떼거나 둘 중에 뭐 둘 중 하나를 하나 해주세요. 아무거나 하시면 돼요. 근데 그 사이에서 애매하게 있어갖고 그 난리야. 사실 이게 예, KT맵 자체의 문제도 자체의 문제인데 맵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안 돼요. 아직도 2019년 언제 맵 데이터야? 그건 좀 심각한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KT맵도 좀 억울할 수도 있어요. 아니 나는 우리는 데이터를 줬는데 테슬라가 업데이트를 그걸로 안 하는데 KT도 사실 억울할 수 있어요. KT 말도 들어봐야 돼. BMW 같은 경우는 아마 이번 업데이트부터 T맵에서 데이터를 다 받아온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뭐 맵타일이나 아니면 이제 실시간 데이터를 다 이제 T맵에서 서비스를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좀 돈을 좀 쓰는 것 같아요. 뭐 걔는 뭐 강원도병 문제가 있긴 한국에 잘하니까. 뭐 그렇죠. 그게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서 오토파일럿에서 이제 넘어가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품질 상태 문제를 또 깨달았는데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봤었던 내용들이 좀 나와요. 예를 들면은 뭐 트렁크에 물이 차 있다든가 아니면은 뭔가 덜그럭거려서 안에 봤더니 쇼바 나사가 아예 없다든가 체결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태로 돌아다녔다든가 알고 보니까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도장 상태도 지적이 많이 되는데 뭐 이거는 여기 다큐멘터리 나온 내용이 아니고 제가 이제 다른 오토그래프였나? 유튜브에서 한 건데, 이번에 테슬라가, 그러니까, 이거는 좀 나온 지 좀 된 영상이긴 한데, 테슬라가 성수동 쪽에 서비스 센터를 하나 오픈했나봐요. 근데 이게 뭐, 직영은 아니고, 무슨 푸조 서비스 센터랑 같이 운영하는 약간 뭐, 테슬라 인증 서비스 센터 뭐 이런 건데. 그거 애플, 예전에 그 애플 스토어 생기기 전에 그 서비스 센터들처럼 그런 건가 보다. 네, 맞아요. 그 공인 인증 뭐 이런 건데. 근데, 여기 사람의 말에 따르면은 들어오는 차마다 도장 상태가 다 제각각이래요. 다 제각각이어서 왜냐면 여기가 이런 서비스 센터에 오는 차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고나 뭐 좀 긁혀서 이제 그 위에다가 이제 덧칠을 해야 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덧칠을 하실 때마다 페인트 배합을 새로 한대요. 다 달라서. 그래서 테슬라 정품 맞네. 하여튼 그것도 있었고 뭐 그리고 뭐 이거 모델 3가 좀 윈드 노이즈가 좀 심하다고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모두에게 개성 있는 차를 만들어주기 위한 테슬라의 그렇죠. 배려. 그리고 뭐 커스터마이제이션. 그리고 안에를 똑같은 테슬라는 세상에 없다. 그래서 트림을 뭐 롤스로이스예요? 하여튼 트림을 뜯어봤더니 스피커에 나사가 없대든가 뭐 이런 것도 있었나 봐요. 하여튼 그래서 뭐 그 안에다 그런 것도 유행이라대요. 그 테슬라 이렇게 모델 3 트림을 뜯은 다음에 그 안에다가 흡음재를 넣는 튜닝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워낙 맞아요. 윈드 노이즈가 워낙 심해서 풍절음이 워낙 심해서. 근데 풍절음은 사실 잡기가 굉장히 힘든 노이즈라서. 뭐 그렇죠. 사실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는 엔진음이 없다 보니까 그게 더 크게 들려요. 게다가 심지어. 그게 사실 사람의 뇌 구조가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일단 뭐 그렇죠. 일단 가장 큰 소리에 집중해서 듣고요. 그 가장 큰 소리가 반복적인 소리면 그거를 알아서 노이즈 필터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노이즈 마스킹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균일한 화이트 노이즈나 브라운 노이즈 같은 거를 쭉 틀고 그 레벨을 꽤 높게 잡아놓으면 우리 뇌는 가장 큰 소리에 집중하기 때문에 걔를 듣고 다른 소리들은 무시를 해버려요. 그리고 그 걔는 반복적으로 똑같은 소리가 들어오기 때문에 뇌는 얘를 또 무시해버려요. 그러면 이제 노이즈 마스킹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풍절음은 속도가 높아질수록 소리가 커지고 계속 이게 변화가 되는 소리니까. 근데 이게 풍절음이 100km/h까지는 크게 문제가 안 되고요. 120km/h, 130km/h를 넘어가면 이제 그때 문제가 좀 되더라고요. 풍절음이. 뭐 그렇죠. 제가 뭐 저속에서는 문제가 별로 없긴 하죠. 직장 동료분 저는 이제 그 도로 주행 속도를 좀 병적으로
그 지키는 편이라서 아니 나는 조용한데 뭐 그렇게 풍절음이 심하다고 그러냐. 그래서 속도가 그래서 풍절음 나기 시작하는 속도가 어느 정도라고요? 한 120을 넘으면 그때부터 좀 거슬리게 나는 것 왜냐하면은 같아요. 미국 예. 고속도로 중에 70 그 제한 속도가 75마일인 데가 있거든요. 75마일이면 120이 넘어요. 그러면 슬슬 그런 풍절음이 들릴 텐데. 75마일이 딱 120km네. 그러니까 그 슬슬 들리기 시작할 텐데. 뭐 하여튼 이제 130까지 가면 그때는 이제 진짜 슉슉슉슉슉슉 이러면서 들려요. 그러니까 뭐 그 정도로 고속 주행을 상정하고 만든 게 아닌 건가 싶기도 하고 뭐 그렇긴 한데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그냥 그런 건가 보다. 초반 가속은 좋지만 그 100 이상까지는 가지 마세요. 약간 이런 건가? 그때부터 실제로도 전비도 급격히 예. 떨어지니까. 전비도 급격히 그게 없어서 변속기가 없어서 고속 주행으로 갈수록 전비가 떨어져요. 그래서 사실 이 차는 굉장히 그 법규에 맞게 운전하면 상당히 훌륭한 차고 그 이상 고속 경력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뭐 그렇게 좋은 차는 아닐 것 같은데. 네. 그럼 뭐 퍼포먼스 모델을 왜 만들어? 아니 그건 딴 얘기고. 하여튼 그래서 뭐 이 품질 상태 얘기 같은 경우는 뭐 계속 뭐 막 테슬라를 많이 만져보셨다는 그 샵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뭐 거기서도 많이 그러니까 되게 여러 가지 문제로 작업을 해봤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냥 간단하게 그리고 이제 그분이 아마 이게 약간 그 샵이 체인인가 봐요. 체인점이어서 뭐 딴 지점에 가봤는데 딴 지점에 가봤더니 다 테슬라고 물론 약간 좀 그거를 스테이징을 하긴 했겠지만 뭐 오늘 이때 방문 예정이니까 뭐 테슬라만 갖다 놔라 뭐 이런 게 있었을 수도 있겠는데 뭐 테슬라 이렇게 뭐 작업하고 있는 모습 뭐 이런 거 보여주고 뭐 그런 그러니까 사실 뭐 이 품질 상태 뭐 이런 거 얘기는 뭐 워낙 많이 얘기했으니까. 근데 거기에 또 나온 게 모델 X가 처음으로 나오는데 모델 X 뭐 이렇게 서비스 센터 가서 이제 뭐 문제가 있는 부분을 이제 서비스 센터 직원이 따다다다다다가 이렇게 다 돌아다니면서 딱 했는데 20가지가 넘더라. 그러니까 산지 얼마 안 된 차, 출고한 지 얼마 안 된 차인데 뭐 이렇게 서비스 센터에서 이렇게 딱 로그를 해보니 뭐 20개가 넘더라. 문제가 있는 부분이. 그런 것도 있었고. 실제로 JD 파워 품질 꼴등했죠? 근데 그거 뒤에 이제 JD 파워 그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도, 열성도 그거는 1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2위가 포르쉐였어. 일명 팬보이 뭐 지수. 팬보이 지수라고 말하면 너무 편협한 것 같고. 네, 그러면. 그러니까 애플 브랜드 충성도? 예, 애플처럼 뭐 그런 매력이 있는 거죠. 사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만족하는. 그리고 이제 잘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입맛의 품질이 병신 같지만 그거를 뛰어넘는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죠. 하여튼 그래서 뭐 그러니까 이러다가 이 내용이 나오는 게 결국은 FTA 문제다 이런 내용도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한미 FTA를 했을 당시에 처음에는 연 10,000대 이상 10,000대 미만으로 판매를 하면은 국내 안전기준 검사에서 면제를 해주겠다라는 그 딜을 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이거는 이제 오바마 정부랑 했던 거니까 이제 오바마 정부가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푸시를 했던 부분이라고 해요. 그 이유가, 왜냐면 미국 차가 우리나라에서 더럽게 안 팔리기 때문이었죠. 뭐, 테슬라가 들어오기 전까진. 뭐, 그건 사실이었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작년 초에 5만 대까지, 그러니까 연 5만 대로 늘려놨는데, 근데 네. 이 문제는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이 안전 기준이라고 해봤자, 이제 뭐 방향 지시등 색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 이런 좀 소소한 부분이었어요. 뭐,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방향 지시등이 무조건 호박색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들어오는 차는 빨간색으로 들어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예외 조항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은 머스탱 같은 경우를 보시면 머스탱은 뒤에 다 빨간색이고 방향 지시등은 빨간색을 이렇게 점진적으로 켜는 방식으로 이제 방향 지시를 하고 있는 거를 표시를 해요. 그게 원래는 불법이에요.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았으면 그 원래는 불법인데 우리나라는 그 예외 그 한미 FTA 때문에 그 예외 조항이 되는 건데 근데 이 안전 기준 그 면제라는 그게 조항 자체가 워낙 애매한지라 포괄적이고 오토파일럿에 관련된 부분이 그냥 그대로 통과를 해버린 거다. 그러니까 원래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거는 이제 얘기를 따로 안 했는데 그러니까 7월달 이거 촬영 이제 저희 녹음인 기준 이제 이번 달부터 레벨 3 판매가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7월 1일부터. 네, 7월 1일부터 자율주행 레벨 3 그러니까 레벨 3 기능에 포함되는 게 자동 차선 변경 등이 있는데 이미 테슬라는 그 이전부터 자동 차선 변경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어떻게 했냐? FTA 때문에 안전기준 검사를 하나도 안 받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정부도 잘못을 하긴 했죠. 물론 이렇게 될 줄은 누가 알았겠냐. 그러니까 그 당시에 2010년 막 이럴 때 이거를 받아들였을 때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냐라고 하면은 뭐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여기 테슬라. 근데 5만 대까지 확대된 거는 비교적 최근입니다. 참고로. 2만 5천 대로 확대된 게 2010년 기준이었고. 그러니까 5만 대로 확대된 거는 이번 정부 들어서였어요. 근데 네. 이제 그거 판매량은 판매량인데. 근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거죠. 예.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안전 기준 검사 면제라는 그 범위 자체가 제 생각에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 당시에 2010년 당시에는 이런 반자율 주행 기술이라는 게 나오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생각을 못했을 법도 한데 그때 작년에 5만 대를 늘렸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법 개정도 관련 이제 그 협상을 다시 했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해요. 근데 물론 그때는 상대가 트럼프 정부인 것도 좀 어느 정도 좀 악수가 좀 들어가긴 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리고 트럼프도 트럼프고 사실 우리나라가 미국에다가 자동차를 많이 팔아야 되는 나라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나라가 양보를 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의 그거를 조건을 받으려면. 요즘은 어차피 다 현기차 같은 경우는 미국 생산분은 거의 다 미국에서 파는 거는 거의 다 미국에서 생산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거랑은 별 관련이 없고 부품이 더 중요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품 수출을 많이 하니까. 이제는 미국으로 차 수출은 많이 안 해요. 그냥 거기서 현지에서 조립을 해버리기 때문에. 근데 이제 거기까지 부품을 끌고 가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대신에 이제 부품 쪽에서 많이 수혜를 받다고 하더라고요. 그 조건, 이제 그 미국 차 완성품을 이제 그렇게 안전기준 없이 해주는 조건으로 대신에 부품에 대한 아예 세금 면제를 해줬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덕에 부품업계에서는 많이 좋아했다고 해요. 그거에 대해서. 근데 저는 이게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지금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해줘가지고 지금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이제 안전 관련된 거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는 분명히 악재고요. 근데 이제 반대로 지난번에 코도군님께서 말씀을 하신 적 있잖아요. 우리나라 정치권이 얼마나 빨리 이 기술 변화에 발 맞춰서 그 제도적인 이런 걸 풀어줄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예전에 하신 적 있잖아요. 캐스트 하면서. 네. 근데 이제 이 FTA 조항 때문에 어쩔 수 없이라도 우리나라 기준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차가 예전처럼 많이 안 팔리면 모르겠는데 지금처럼 엄청나게 많이 팔린다.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엄청나게 많이 팔린다. 올해 10,000대를 만에 하고 있는 거니까 굉장히 많이 파는 거죠. 벤츠 BM 다음으로 많이 그렇죠. 파는 업체가 되는 건데 테슬라가 이 정도로 많이 팔면 당연히 우리나라 현기의 시장을 안 뺏어오지 않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현대기아차나 아니면 다른 외국차가 불공정 경쟁을 하는 건 사실 큰 관심사가 아닐 거고 우리나라 현대기아차가 우리나라에서 오히려 불공정한 무대에서 뛰게 되는 거예요. 현대기아차는 우리나라 규정에 묶여 있는데 미국 차인 테슬라는 안 묶여 있고 마음대로 돌아다닌다? 그러면 이제 현기가
불공정한 경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에 맞춰서 안전 기준을 풀겠죠. 그래서 뭐 그런 그 우리나라 발빠른 이제 기술 변화에 맞춘 발빠른 규제 개혁을 강제하는 측면이 있는 거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런 그 발빠른 그 규정 변경 같은 것들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에 이익이 될 거라고 봐요. 이렇게 급변하는 요 자동차 시장에서 우리나라 현대기아가 살아남는데 도움을 줄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사실 뭐 사이드 이펙트라고 봐야죠. 예. 사이드 이펙트로 뭐 이런 좋은 효과가 생긴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예. 실제로 그럴지는 또 그거대로지만 뭐 하여튼 실제로 그 7월 달에 그게 뭐 테슬라 7월부터 때문에 그 핸들을 테슬라가 과연 이 그 손을 강제했을지는 뭐 그거는 그거대로인 것 같고 그거 자체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거 자체는 1월부터 이미 발효가 되긴 했었더라. 이거 1월 달에 발표가 나고 이제 이번 달부터 적용인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1월에 이미 그렇죠. 발표가 났던 부분이긴 한데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일단은 실제로 더 빠르게 그거를 할지는 좀 지켜볼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좀 의심스러운 입장이고요. 저는 할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실제로 그 첫 번째 증거가 이번 그 7월 달부터 발빠르게 레벨 3를 푼 거라고 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관 문제가 있어요. 약관 문제 같은 경우는 뭐냐면 약관이 굉장히 소비자에게 적대적이다. 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기업 친화적이다. 네, 그래서 말해서. 뭐 네. 국내 이거는 이제 다른 데서 나온 이거는 뭐 여기서는 사실 그거밖에 얘기가 없어요. 그냥 지금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약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만 약간 언급이 되는 내용인데 그래서 제가 좀 더 알아봤는데 차량 확인 전에 법원 소송 제기 포기각서를 써야 한다는 점이 있대요.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거 좀 정신 나갔는데. 그리고 사실 그 정도의 정신 나간 각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현행 법에 위반되는 그렇죠. 약관은 효력이 없어요. 소비자의 권리를 그냥 대놓고 침해하는 각서라서 이건 법원 가면 효력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절로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돈을 안 갚으면 제 신장을 떼서 드리겠습니다 하고 각서를 쓰면 효력이 없어요. 그거는 그 흔히들 신체 포기 각서라고 말하는 건데 약관이라는 거는 이제 법상에서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둘 사이에 계약이 이루어졌을 때 그 계약의 내용을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해 준다는 거지 그 계약의 내용에 현행 법이랑 위반되는 내용이 있으면 당연히 상위 규정인 현행 법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그런 각서를 써도 소송 걸 수 있어요, 참고로. 근데 뭐 그런 각서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정신 나간 거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닥터몰라님도 그랬던 것 같긴 한데 일부러 인수 거부를 못하게끔 미리 등록을 한 상태로 출고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차량 등록을 미리 한다. 그거는 이제 테슬라도 문제고 이게 수입차 전반적인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수입차는 인판으로 잘 안 달아준다고. 수입차 전반적인 문제로 인판이 잘 안 나오긴 하죠. 근데 그러니까 자동차 등록을 한 뒤에 인도를 하니까 이제 그 인수 거부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죠. 인수 거부를 했을 때 뭐 등록세 어떻게 할 거고 뭐 까다로워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등록세 돌려놔라. 등록세가 그래도 몇백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수 거부를 사실상 차단하는 그런 그게 되는 건데 이거는 이 기회에 좀 손을 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렇죠. 이거는 테슬라만 문제가 아니라 수입차 전부 다 문제고 가끔씩 국산차들도 뭐 딜러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잘못된 거고 어디 누가 봐도. 쿠도군님 요번에 차 뽑으실 때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거를 그래서 수입차 같은 게 아예 인수하는 장소를
아예 무슨 그런 샵 같은 데로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수 받자마자 바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검사 그러니까 그러니까 회사의 그러니까 딜러와 별개 제3의 인물이 이제 조사를 이제 다 그거를 보는 거죠. 차 상태를 다 보는 거죠. 흔히 신차 검수 패키지라고 하죠. 네, 뭐 그런 것도 뭐 그래서 그런 검수를 해주면서 괜찮으면 이제 거기서 이제 바로 틴팅도 하고 뭐 유리막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예. 뭐 그래 뭐 미국에서는 뭐 그리고 그런 것도 있다 그러네요. 1000마일 이하로 운행을 한 상황에서 마음에 안 들면 환불을 해준대요. 미국에서는.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법을 바꿔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이나 규정을 정비를 해서 테슬라도 그렇고 이제 수입차 업체들이 이런 그 엿 같은 짓을 못 하도록 이제 좀 이 기회에 좀 확실히 때려잡아 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하여튼 뭐 그 외에도 굉장히 약관에 그런 부분이 많아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짧게 한마디만 하면 저는 공영방송이 이렇게 그 테슬라 오너들의 목소리를 담아준 거에 대해서 일단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약간 아쉬웠던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핀트가 좀 어긋나게 핀트가 좀 어긋나게 예를 들어서 하얀색 스티로폼 시험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테슬라만의 초점을 맞추지 말고 운전자 주행 보조 기능을 과신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주로 해서 내보냈으면 참 유익했을 것 같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 부분은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가기 시작하면은 분량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 문제도 있지 않았을까 싶기는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테슬라에 집중을 하려는 그러니까 뭐 일단 기획 의도 자체가 그거였으니까 거기서 멀리 벗어나진 않으려는 약간 그런 이유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뭐 예를 들어서 그 파트를 마무리하는 멘트만 뭐 테슬라뿐 아니라 여러 제조사들의 이제 주행 보조 기능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과신하면 우리가 지금 보여준 것처럼 이런 문제들을 겪으실 수 있으니 그 기능들을 과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렇게 요 한마디로만 정리해줘도 참 유익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지금 요게 논란이 좀 됐던 것 같고 뭐 품질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다뤄준 거는 사실 오너로서 굉장히 고맙죠. 이게 오너들이 테슬라 이거 품질이 안 좋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봐야 자기네들끼리 목소리가 별로 안 큰데 이거를 어쨌든 우리나라 공영방송이 지상파로 이렇게 빡 전 국민한테 뿌려주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이죠. 테슬라 측에서 받아들이는 것도 달랐을 거예요. 오너 몇 명 와가지고 징징거리는 거는 그래 이럴 텐데 이제 KBS에 저렇게 딱 뜨는 거는 테슬라 입장에서도 분명히 영향이 없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